노인 요양원 25시. 요양원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덜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계세요. 일이 좀 정리되면 모시러 올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끝에 담긴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냉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며느리의 얼굴은 어쩐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됐다는 듯한 눈빛.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가 멀어질수록 제 몸속의 온기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모두 살아있는데 어쩐지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들. TV 소리, 간호사의 발소리,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냄새가 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침대예요. 식사는 오전 8시, 점심은 12시예요. 간호사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는 사람 대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노인 중 한 명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었겠지요. 방 안에는 낡은 시계 하나와 이전 입소자가 두고 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성경책에는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이 어쩐지 제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옆 침대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그 질문이 참 가슴을 찔렀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바빠서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마치 나도 그 말로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 집에 갈래요. 나 아직 안 늙었어요. 그 목소리는 공기처럼 스며들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늙은이들의 병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영혼들의 창고라는 것을요. 창문 너머로 어둠이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다가 저는 가만히 손가락으로 벽에 날짜를 새겼습니다. 첫째 날. 언젠가 누군가 제 방을 정리하다가 이 벽을 본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었다는 흔적 하나쯤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25시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요양원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시간. 모두 잠든 뒤 외로움만 깨어있는 그 시간에 저는 제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정확히 1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나온 미음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 위로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반쯤 들던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드님 전화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 내가 평생을 걸어 키워낸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 끝이 마치 의무적으로 걸어야 해서 걸었다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지내지. 여기는 밥도 잘 주고 간호사분들도 다 착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존재의 숙명이었으니까요. 다행이에요. 저희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 주라는 말이 이번 달 그리고 이번 해로 바뀌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 바쁘면 바쁘게 해야지. 아빠는 괜찮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뚝. 통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직 그 안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조차 나를 잊어가는구나. 그날 밤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살아온 세월이 제 얼굴에 구겨진 종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세월의 먼지를 문지르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옆방의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아드님이 전화했어요? 응, 했어요. 그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2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기다리다 지쳐요. 그러다 어느 날엔가 기다리는 일도 있게 되죠.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의 말을 곱씹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를 했다. 그게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플까? 창문 밖에서 겨울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 시계가 딸깍하고 12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25시를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엔 없지만 요양원의 노인들에게만 주어진 잊히는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복도 끝 치료실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항상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오던 그 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방에는 박 노인이 계셨습니다. 나보다 2살 위인 말수가 적지만 인자한 분이었죠. 저보다 먼저 입소하셨고 가끔 식당에서 마주칠 때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웃어야지. 안 그러면 금방 늙어요. 그분의 말에는 묘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웃으며 허전함을 달래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그날따라 치료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저예요. 김노인.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침대는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머리맡엔 안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살던 이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치료실 박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새벽 4시쯤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제겐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잔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의 침대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안경을 손에 쥐고 깨끗이 접힌 담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이름 3글자와 침대 번호만 남았구나. 라디오를 켜니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던 듯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가요였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 노래 한 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가 한 대 지나가며 불빛을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그 불빛이 창가를 스치며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겠지. 그리고 아들 녀석은 그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마 새로 들어온 분일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긴 슬픔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곳이구나. 이곳의 하루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고 누군가의 침대가 비면 새로운 이름표가 붙습니다. 마치 세상의 망각이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부디 그곳에서는 외롭지 마시길. 그리고 제 속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은 늙은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잊힌 사람들의 마지막 정류장이구나. 그날 오후 낯선 얼굴이 복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그녀가 지나가자 복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눅눅하던 공기 속에 햇살이 한 줄기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온 민서라고 해요. 그녀는 제 방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순간 저는 괜히 손이 어색해져 무릎 위에 얹어놓은 책을 덮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다정히 이름을 말하며 다가온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그녀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도와줄 게 있겠어요? 나이 먹은 노인네 방인데. 그녀는 그 말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날 우리는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었고 저는 그녀가 가져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트로트 좋아하시죠? 글쎄, 나는 요즘은 말보다 조용한 게 좋아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묘하게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며칠이 지나자 민서 씨는 요양원 사람들에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며 식당에서는 조용히 식판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오면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잠시 동안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내 방에 다시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이런데 잘 안 오는데 왜 여기서 봉사를 해요?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남은 분들께는 그때 못 드린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구나. 자신의 죄책감을 따뜻함으로 덮으려는 그 나이에 보기 드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그날 제게 작은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손수 접은 종이약 한 마리였습니다. 이건요, 기억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약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에도 아직 사람 냄새가 남아있구나. 며칠 후 원장님이 복도를 돌며 공지했습니다. 오늘부터 봉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민서 양은 앞으로 다른 지점으로 배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 복도 끝에 놓인 의자 위에서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마침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또 하루가 간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그러나 진짜 떠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민서라는 이름은 아마 오래 남을 것 같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종이약은 여전히 제 머리맡에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민서 씨가 떠난 뒤로 방 안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줄 그전엔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방 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밤 시간 통화를 금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소리가 더욱 낯설고 놀라웠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저예요, 진호예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냐?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려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요양원에 들어와서 외롭게 버텨온 이 긴 시간을 지나서야? 회사 일은 괜찮냐? 네, 조금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그의 말끝에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번에 집을 정리하려고 해요. 집을? 무슨 소리냐? 요양원비도 있고 엄마 병원비도 밀렸고 제 수입만으론 감당이 안 돼서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은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 모은 전부였다. 그걸 팔겠다고?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귀엔 그것이 결정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호야, 그 집만은 팔지 말거라. 거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웃던 곳이야.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짧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전화기 불빛이 천천히 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더 큰 슬픔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벨의 잔향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고 그 짧은 통화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접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를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그리움보다 계산이 먼저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세월은 이제 단 한 통의 전화로 끝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뉴스 방송 소리에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뉴스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559 부동산 폭락 매물 급증.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난밤 아들의 전화 속 담담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곧장 휴대폰으로 중개업체에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요양원 규정상 개인 통화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상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집은 나와 아내의 지난 삶이 담긴 곳, 첫사랑과 결혼, 아이의 첫걸음마까지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마저도 맛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옆 침대의 다른 입소자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찍은 사진, 가족 모임의 즐거운 순간, 아들의 어린 시절. 손끝으로 한 장씩 넘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억만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집 결국 팔렸다고 하더군요. 오늘 등기 완료됐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일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집을 팔았다기보다 나와 아내의 흔적, 우리의 삶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 달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과 전화 속 담담한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서운함이 뒤섞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집은 사라졌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들이 선택한 길, 나는 이제 그 길을 비난할 수 없다. 남은 것은 기억과 나 자신뿐,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또 다른 삶이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나 역시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 속에서 작은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문득 작은 반전처럼 마음 한켠에서 희미한 따스함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집이 사라져도 그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복도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바쁘게 오가고 식사 준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지난 며칠간 마음속을 채웠던 공허와 상실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 혹시 아버님 맞으시죠?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긴장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요.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아들의 편지, 그리고 아내가 남긴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집이 팔린 건 아쉽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평온하게 보내세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아들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아버님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방 안에는 따스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공허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내게 큰 선물을 주었다. 집과 세월은 사라졌지만 마음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 나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조금은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요양원 생활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손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요양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상자와 편지를 곁에 두고 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 때 마음속 공허함이 예전만큼 깊게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탁에서 옆 침대에 앉은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서로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며 웃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벼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을 걸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천천히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내게 찾아왔다. 사람과의 연결, 마음속 따스함,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요양원 안에서조차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다. 나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작은 손길이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는 한층 단단해졌습니다.